자, 그러면 이제 우리 492페이지 식품의 감별 방법 본데요. 여기 우유의 위생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 있죠. 자, 우유의 이 위생과 같은 경우는 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실기요, 실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내용이 또 이제 실기에서 또 일부 또 나올 거예요. 자, 우유의 위생 보시면 우유를 통한 감염병의 특징. 그럼 우유를 통해서 감염병, 특히 인축공통 감염병 같은 이런 그 경구 감염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염병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도 오염이 될 수가 있고요. 2차 오염도 가능해요. 1차 오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에 걸린 소요. 결핵에 걸린 소의 우유를 통해서 결핵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1차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병이 들어서 우유에 균이 함유되는 경우, 그게 1차 오염. 그럼 2차 오염은 뭐냐면 중간에 오염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유통하는 과정 중에, 착유하는 과정 중에, 운반하는 과정 중에 말 그대로 오염이 되는 경우는 2차 오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 취급자 중에요. 또 우유에 의한 환자, 보균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핵균, 브루셀라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큐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디프테리아 이런 균들이 대표적으로 우유에서 검출될 수 있는 병원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우유에서 검출될 수 있는 병원균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강한 균이 뭘까요? 결핵균이라고 그랬죠. 결핵균이 내열성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이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온도, 시간 조건으로 우유살균의 기준을 만들었다 그랬었죠. 네, 얘네들이 다 우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균들이고 그 중에 내열성이 가장 강한 거 결핵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유의 규격 기준 보세요. 비중이 1.034 정도고요. pH는 6.6에서 6.8 정도. 그다음 유지방이 3% 이상. 그 다음에 밀리리터당 균수가 2만 개 이하면 돼요. 왠지 여러분 왜 우유에는 균이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일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유에는 병원균만 없으면 돼요, 최소한. 그리고 그 일반 세균의 규격 기준은 밀리리터당 2만 이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유 품질 검사. 이거 기억나시죠? 저온 살균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다 그랬죠. 우유가 제대로 가열 살균이 되었는지, 저온 살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포스파타즈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70% 에탄올법, 그 다음에 메칠렌 블루법, 산도 검사, 그러니까 pH 검사예요. 이거는 신선도 검사하는 겁니다. 우유가 신선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노스도표는 나중에 실기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밑에 비중 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비중 검사, 여러분 아까 우리 우유의 비중이 1.028에서 1.034 그 정도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그럼 이 비중 검사 왜 하느냐? 가수 여부, 물 첨가했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비중이 1이에요. 물의 비중이 1인데 우유에다가 물을 섞게 되면 양이 많아지죠. 대신 비중이 작아져요. 1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중 검사를 통해서 물을 첨가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유와 관련된 검사, 저온 살균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신선도를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요 단원에서 이제 마지막 볼 거는 뭐냐면요.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보존법입니다. 보존법. 자, 그래서 이 보존법과 관련된 것도, 이 보존법이요. 최근에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도 보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나오고 지금 아직 다시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 3년 전에 나왔으니까 또 다시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무당수가 줄어들면서 좀 이렇게 또 줄어든 게 요 파트예요. 요 파트.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되게 흔한 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식품의 보존 방법이 아닌 거, 보존법이 아닌 거, 내지는 물리적 보존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존 방법에 뭐가 있는지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물리적인 방법 나오죠. 여러분, 물리적인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 냉장, 냉동, 가열법, 광선을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보존 방법에 들어가요. 물리적 보존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탈수 건조법은 이거예요. 수분 함량을 낮춰주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분 함량을 그럼 얼마 이하로 낮춰주느냐? 15% 이하로요. 15% 내지는 14% 이하로 수분 함량을 낮춰주는 방법, 이거 이하로 낮춰주는 방법이 바로 건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을 아예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 수분 활성도도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분 함량을 15% 이하 내지는 수분 활성도를 0.6 이하로 낮춰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들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건조법, 이거 햇빛에 말리는 거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공건조법을 많이 이용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열풍, 분무, 방막, 포말, 진공, 동결, 가막건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종류는 이제 실기에 가서 할 건데요. 예전에 이 실기에서 이거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백원법이라고 게 있거든요. 백원법. 문제 확인하다 보니까 그 실기에 가했어야 될 문제가 제가 여기다 필기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백원법이 뭐는 거냐면요. 직접 열을 가해주는 방법이에요. 직접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 만들 때 이용이냐면요. 옥수수차, 보리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차, 보리차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옥수수차나 보리차 직접 불에 달궈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소가 이렇게 식품 성분이 파괴가 잘 돼요. 식품 성분이 잘 파괴돼. 영양소 같은 것들이 파괴되기 쉽죠. 직접 열을 가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리차, 옥수수차 특징 또 생각해보세요. 그냥 보리 옥수수 먹는 거하고 보리차 옥수수차 먹는 거하고 어떤 게 향이 훨씬 더 좋아요? 보리차 옥수수차죠. 그래서 식품 성분이 파괴되긴 하지만 특유의 풍미, 특유의 향미가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백원법은 직접 식품에 열을 가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인데요. 식품 성분이 파괴되기는 하지만 특유의 향미, 풍미를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백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냥 수분 함량을 탈수 건조법에서는 수분 함량을 몇 % 이하로 낮추는 거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필기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종류 같은 걸 물어보는 건 보통 실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 냉동법. 여러분, 냉장, 냉동법은 당연히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보통 10도씨 이하에서는 번식이 억제가 되고요. 영하 5도씨 이하에서는 아예 번식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음저장, 그럼 우리 옛날부터 이용하던 방법이죠. 굴을 파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10도씨 전후로 우리가 보통 채소 등류, 그래서 우리 감자, 고구마 같은 이런 것들을 저장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냉장이죠. 여러분, 냉장 온도요.